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어제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혁 입법 처리 노고를 치하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와 함께 경찰 개혁을 위한 후속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4.15 총선이 90일 안쪽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김영준 명지대 교수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문 대통령이 어제 선거법과 경찰 개혁 법안 등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서 애썼던 민주당 원내 대표단의 성과를 격려하고자 만찬을 함께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성과를 높이 평가하긴 했습니다만 아쉬운 면으로는 이제 모두가 느끼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국회 내 협치의 실종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 대목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께서 가장 아쉬워했던 부분이 이제 협치였었는데요. 예. 어제 그 말씀 중에도 보면은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공존 협치가 많이 아쉬웠다 이렇게 그 아쉬움을 피력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중심으로 말씀하셨었거든요. 민생 법안이라든가 개혁 법안 처리가 된 거에 대한 치하 그리고 또 이런 협치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피력을 했었고요. 또 당부 역시도 두 가지를 반복을 한 셈인데요. 앞으로 남은 민생 법안 처리하고 검찰법하고 경찰 개혁하고는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니까 경찰 법안에 대해서도 좀 주력을 해달라는 부탁 하나 하고요. 예. 또 본인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다시 거듭해서 협치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굉장히 대통령께서 어쨌든 지난해 이게 원래 연말에 예정됐던 건데요. 연말에 이제 국회가 패스트트랙 정국 때문에 이제 공정이 되면서 연초로 옮겼던 건데요. 네.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왔던 검찰 개혁 법안이 포함해서 공수처 설치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면서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민주당 원내대표 지도부에 대해서 감사, 고마움을 좀 피력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리가 상당히 2시간 정도 화기애애했던 것 같더라고요. 비빔밥 메뉴도 굉장히 좀 소박했었고요. 예. 예전에 이제 2016년 8월이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 그 집권 당시인데요. 예. 그때도 이제 신임 원내대표단들 초청해가지고 오찬을 했었는데 당시는 굉장히 상황이 좀 안 좋았죠. 그때가 8월달에 그 폭염 전국이라 가지고 그 전기료 인하 때문에 그런 현안도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 유가족들이 광화문에서 그 단식 농성도 하고 그럴 텐데 청와대에서는 그때 캐비어라든지요, 예. 송로버섯 이런 고급 요리로 이렇게 모찬을 해서 국민들 정서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걸 했다 그래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에 비춰볼 때 어제 청와대 만찬 원내대표단하고 만찬은 그런 대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적절하게 전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메뉴도 적절했다. 예. 김 교수님께서는 어제 문 대통령의 여러 발언 중에서 네. 어떤 점을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보셨어요? 일단 공론과 협치 정치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진정성이 너무 약하다. 약하다. 왜냐하면 협치를 그렇게 강조했으면은 그 갈등 과정 속에서 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못 만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같으면은 10번, 20번 만납니다. 예.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왜 개혁 입법이 필요한지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지난번에 그 국회 갈등 속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있다가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는 협치가 아쉽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설득의 리더십이, 포용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와서 협치 아쉽다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개혁 입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반쪽짜리 개혁 입법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라고 한다면 여하튼 간에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4+1이라는 협의체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회에도 계셨지만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그 협의체를 통해서 밀어붙인 부분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무조건 개혁 입법이라고 얘기할 때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그 공감을 할 것이냐 문제와 더불어서 저는 예. 꼭 좀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예. 무슨 대통령이 치하를 했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고 국회도 국민이 뽑은 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치하를 합니까?
서로 같이 함께 하는 것이지 그 상호 견제를 통해서 지금 뭐 지도부가 청와대 가서 같이 대통령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나름대로 일일이 있다고 하지만 네. 청와대가 집권당을 통해서 국회를 지배했다라는 면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랑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 예. 그러한 것들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뭐 공존의 정치니 협치니 이런 것들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관행을 완전히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를 진짜 존중하는 마음이고 의원들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데 뭐 격려했다, 치하했다 이런 단어는 의회 민주주의와 상당히 격이 맞지 않고 예. 미국 의회 민주주의를 좀 공부 좀 해라. 무엇이 대통령제하 속에서 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인지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김 교수님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 임 부대변인께서는 첨언을 좀 하실 부분이 있나요? 예. 아니 저는 이제 물론 교수님 말씀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네. 어쨌든 이제 정당 정치라는 게 진영 싸움에 매몰돼서는 안 되지만은 진영에서 잘하는 것도 잘한다고 격려하는 것 정도는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과제로 이제 검찰하고 경찰을 하나의 세트다 이러면서 경찰 개혁을 이제 지목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좀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적절한 말씀이죠. 네. 예를 들어서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해서 공수처법도 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누차 지적을 간수하는 거는 뭐냐면 그 공수처법은 누가 견제하냐라는 거죠.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느냐라는 거하고 네. 지금 이제 경찰이 굉장히 나름대로 힘이 많이 갖게 됐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견제할 수 있는 개혁을 해야죠. 네. 검찰 개혁이 있으면 당연히 경찰 개혁도 같이 있어야지 균형이 맞춰지는데 예. 예를 들어 자치경찰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행정경찰과 정보경찰의 분리대한 문제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버렸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예. 검찰만이 아니라 지금 사법부 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조속하게 빨리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예. 대통령 시행령 먼저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한치의 그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여지는 막아야 된다. 전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처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반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본권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빠르게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임 부대변인은 경찰 개혁과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께서 두 가지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권력기관의 개혁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거죠. 이제 검찰에 이어서 이제 경찰, 두 번째는 이제 검찰하고 경찰하고 균형을 좀 이루겠다는 건데요. 검찰 개혁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예. 경찰 개혁이 상대적으로 좀 약간 소외됐다는 과소평가됐다는 여론이 좀 있거든요. 예. 당장 그 검찰 내부에서 빚어 나오는 불만들이 상당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요. 김웅 검사 사직서 내면서 가장 반발했던 게 이 검찰 개혁의 종착지가 결국은 중국 공안이고 경찰 공화국 아니냐 그런 이런 표현을 문제 썼었죠. 제기를 했었던 건데요. 예. 그런 것도 좀 의식을 해서 뭐 검찰을 뭐 언론에서 달랜다 그러는데 달래는 게 아니라 균형을 좀 맞추는 거죠. 너무 한쪽이 또 비대해지면 또 다른 또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아주 적절하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검찰 개혁에 이게 검찰 개혁이 정말로 제대로 된 개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예. 검찰하고 경찰하고 한 짝을 이루는 경찰 역시도 균형 있게 권력이 과대하게 행사되지 않도록 통제를 해주는 게 이 검찰 개혁, 경찰 개혁의 그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한간에서는 뭐 이제 그 버닝썬 사태 때 네. 이 비리 경찰 아니냐 이런 잘못된 이미지 이런 거를 불식시키고 회신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식도 있더라고요. 지금 뭐 권력기관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통제를 할 거냐 문제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검찰은 무력화시키고 예. 경찰이 너무 지나치게 비대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이거는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죠. 곧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 내로 여러 가지 공수처법 설치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찰도 경찰 스스로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지금 대통령이 검찰 향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조직 문화를 바꿔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체 내에서 수사 문화를 바꾸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그것이 검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경찰에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거는 어느 조직이든 간에 국민의 기관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통제도 받아야 되고 민족 통제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아주 엄청난 자기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예. 또다시 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지켜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해리스 대사 발언 논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이 미국과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별 관광 같은 거 할 때는 미국 측 협의, 그러니까 뭐 예. 허락받아야 된다 이런 느낌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이거에 대해서 외교적 관련한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청와대와 민주당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사실 그 해리스 대사 언행이 이제 그 메시지가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누가 듣더라도 뭐 그런 뉘앙스 좀 뭐 개별 관광은 그 유엔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대통령께서 분명히 이제 사전에 전제를 달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미국하고 워킹 그룹에서 사전에 뭐 협의를 해야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주권 침해 성격이 강하죠. 뭐 해리스 대사가 이번뿐만이 아니라 뭐 지난해 그 정보위원회 열어가지고 정보위원장이죠. 우리 이혜훈 예. 그 위원장을 불러가지고 방위비 분담 50억 달러 인상하는 것을 뭐 20번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한 2시간 정도 되는 대담에서. 그러면은 그때도 한 나라의 국회 정보위원장을 불러서 특정 현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 누가 보더라도 압박으로 느껴지는 거고요. 엊그제 또 KBS 신년 기자 뭐 인터뷰했던가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우리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예. 이 부분을 좀 파병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압박성 발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권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누적이 된 건데요. 저는 충분히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지난해 그 일본하고 그 수출 규제 때문에 시끄러울 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서 토착객으로 몰았듯이 이것도 자칫하면 뭐 내정 간섭이라든지 총독부라는 언어를 쓰는 것은 진영을 어떤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자칫하면 또 국민들을 또 정서적으로 갈아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 그런 단어 선택을 좀 조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다만 오늘 보면 어디 중도 언론, 뭐 보수 언론에서 보면은 당정청이 나서가지고 해커스 때리기로 나섰다는데 또 그런 언론 또한 또 굉장히 과도합니다. 그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처럼 당정청 현 정부를 또 반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요.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이런 해리스 대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 좋은데 이게 어떤 민족 정서를 자극해가지고 국민을 가르는 거.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는 예. 것은 좀 두 번째, 예. 이게 한미 공조에 균열을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예. 앞서 말씀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요, 이거 내정 간섭이다. 그리고 조선 총독이냐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고 청와대는 남북협력 문제는 우리가 결정한다면서 또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을 감수하면서 이런 비판 수위를 높인 거는 어떤 데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얼마나 한미 공조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미 대사가 얘기한 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제재를 촉발할 그 오해를 같이 피하기 위해서는 워킹 그룹을 통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코테이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게 개별적인 관광이 제재에 해당되느냐라는 문제 하나고요. 그건 도대체 그 워킹 그룹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분명히 워킹 그룹은 2018년 11월 달에 당시에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을 하는 것이 예. 제재 문제와 어떻게 되느냐는 거를 가지고 이거는 외교부 문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청와대하고 통일부하고 국방부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다고 해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차관하고 우리 측하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제재와 관련된 것은 워킹그룹을 통해서 한다는 거는 한국과 미국이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워킹그룹을 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개별적인 관광이 제재에 해당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해리스 지금 대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꼬집었냐면 개별 과제도 워킹그룹을 통해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아닌 거죠. 그런 경우는 분명하게 오해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제 무조건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를 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내정 간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지금 한미일 이 공조 체제가 흔들린다는 거는 작년서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또 이렇게 한미 공조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배타적 민족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라도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전제가 있잖아요. 뭐냐면은 북한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만 앞장서서 개별 관광을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 중요한 게 있죠. 금강산 관광이 왜 지금 중단돼 있죠? 2008년도에 박항자 씨가 금강산 관광을 하다가 피살된 사건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뭐 제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물론 정부의 입장은 이해가 돼요.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지금 꽉 막힌 북미 간의 이러한 대화 채널을 열게 하겠다라는 의지에 대해서는 구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구상이 성공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내일이라도 당장 북한이 관광 꿈꾸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굉장히 우리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면서 오히려 대한민국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데 집권당의 최고위원과 의원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조선 총독이란 말을 한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저급한 정치냐. 오히려 그런 게 이제 국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오히려 말씀이신 이 거죠? 정부 집권당을 굉장히 난처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오히려 선동을 통해서 자기가 이번 총선에서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한 사적인 마음을 갖고 했다고 한다면 예. 그건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뭐 외교와 이런 것들이 관련돼서. 국민들이 볼 때 오해가 안 되려면 동맹 간의 균형이 또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외교 채널 간의 어떤 뭐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 예. 장관을 통해서 해리스의 예를 들어서 대사랑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런 걸 거쳐야지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한미 관계의 균열이 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이 우려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즉 개별 건강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은 다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북한에 예. 대해서. 그래서 이게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닌 것은 이미 명확한 거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런 말씀하신 의도를 저희들이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북핵 대화만 쳐다볼 게 아니라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협력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남북 관계가 하노이 그 회담 이후로 지금 북미 관계가 지금 동결된 상태인데 예. 거기에만 기대기에는 너무 남북 관계가 우리가 느슨하게 볼기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의미가 있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하겠다는 측면에서 그런 아이디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제안을 한 건데 예. 그걸 하겠다는 무슨 정책으로 아직 못을 박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주재국의 대사가 그걸 반박하는 얘기를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 저희들도 할 수는 있는 거죠.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 단어 선택이 좀 부적절하다는 거죠. 네. 외교적 간의 어떤 이런 그 수사나 어떤 그 표현들을 보면 네네. 좀 이렇게 유화스러운 그렇습니다. 표현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리스 대사의 표현도 좀 강했지 않나 싶은 당연하죠. 생각이 이제 있어요. 고압적 이미지를 보인 거는 맞는 예.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 정서에 대한 이해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예.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뭐 뉴욕 타임즈를 포함해서 너무 고압적 이미지를 준 게 아니냐. 그렇죠.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해리스 대사도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앞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반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용어를 선정할 때 뭐 내정 간섭이다, 조선 총독이다, 뭐 코스형을 자극적이지 않게. 이런 예. 표현을 쓰는 외모와 관련돼서 또 일본 계락하는 거는요. 그거는 지금 미국 언론이 지적하잖아요. 이거는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그렇죠.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런 쪽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만약에 집권당이라든지 또는 너무 지나치게 친여 지지층이 선동을 하면 그걸 자제하게끔 하는 역할이 정부 여당이 해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마치 같이 함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제 총선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예. 각 당이 공천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전략 공천지를 확정을 했고 또 해당 지역에 대한 합합형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당 중진을 겨냥한 자객 공천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충분히 전략공천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 경선하지 않고 당에서 필요로 한 당선 가능성 있는 상대를 단독 후보로 추천한다는 게 이제 전략공천이기 때문에 예. 자객공천이라는 단어가 약간 자극적이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죠. 민주당이 지금 뭐 어제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한 곳은 13곳 포함해서 15곳을 이제 전략공천 지역으로 네. 발표를 했습니다. 또 그 중에서 약간 이제 눈여겨 보일 때가 좀 논란이 되는 데가 의정부 갑인데요. 이게 그 문희상 의장 지역구죠. 근데 아들이 이제 출마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세습 공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논란이 좀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럽죠. 그러냐면은 이전에 그 김용민 그 팟캐스트 그 진행했던 분 막말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공천을 취소하라는 여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가 되게 크게 당했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문희상 의장의 아들이 지금 나이가 50이기 때문에 헌법에는 보면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25살입니다. 성인 나이로 25살만 되면 누구라도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공정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또 되돌리는 거죠. 지난해 이제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청년 세대가 가장 분노했던 지점이 불공정에 관한 문제인데 누가 보더라도 현직 국회의장의 아들이 아버지의 지역구에서 나갈 때는 앞서서 출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거기를 포함해서 15곳을 전략공천으로 했는데요. 다만 윤호중 총장께서 이제 그 중에서 일부는 또 경쟁으로 또 돌릴 수 있다고 여지도 남겨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변수가 있을 텐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자객공천이 됐건 정말 훌륭한 인재를 투입하던 해서 적절한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예비 후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투명한 공천을 하겠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항상 그 뭐 선거 때마다 이런 말들을 많이 그렇습니다. 강조하는데 사실 공천 때마다 잡으면 이제 이 말을 한 이후로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될 거라고 좀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뭐 투명한 공천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천 끝나고 나면 공천 학살이란 말도 많이 그렇습니다. 나오고요. 지금 민주당 얘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저거는 자기 스스로가 이번에는 안 나온다고 선언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자기 문희상 의장이 그 엄청난 그 패스트 트랙 속에서 곤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알아서 스스로 처음부터 나오지 말한다 해야지 끝까지 버티고 거길 전략 공천 지역으로 한다는 거가 저는 민주당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공천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준다고 한다면 야당으로서는 최고의 선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빠 찬스를 써가지고 세습 공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고마운 분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데서 봤을 때 투명하다는 걸 떠나서 공감할 수 있는 공천이고요. 96년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그 신한국당이 이제 공천을 했는데요. 당시 아주 파격적으로 민중당 출신 이재호, 김문수, 이우재라는 세 사람을 공천했어요. 예. 당시에 신한국당은 뭐 정통 보수라고 얘기했는데 민중당은 굉장히 진보적 성향이 있었었던. 그러니까 자신들이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외연을 확대하고 국민들로부터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을 해가지고 공천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신한국당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압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굉장히 기업의 활동이라든지 예. 아니면 경제를 살리는 거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을 오히려 더 진보든 보수의 가치는 다 좋은 가치잖아요. 현재 취약한 부분들을 취약할 수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메울 수 있는. 않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계층들만 계속해서 싸운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외연의 확대고 무슨 통합이고 무슨 협치냐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부분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천이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나한 그러한 그 탄핵 과정 속에서 있었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단 한 번도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보수 몰락의 책임 있는 친박들은 사과를 한 적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친박은 패족입니다. 라고 선언을 할 정도로 철저하게 정말 새로운 공천을 보여줘.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영호 지금 공관위원장이 나름대로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있고 철학도 있고 분명한 것은 엄청나게 혁신을 하겠다. 아예 판가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도 나름대로 오선에 굉장히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예. 누가 잘하나 공천이 돼서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할 수 있는 21대 총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이 이제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김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물갈이를 넘어서 이제 판가리를 판가리. 하겠다고 했는데 한국당 내에서 현재까지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이 12명 있거든요. 근데 대구 경북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의 칼날이 이 지역으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영호 위원장이 일성에서 한 말 중에 인상적인 게 뭐 정의의 여신을 거론했죠. 그래서 정의의 여신 보면은 대법원 청사 가서 보셨겠습니다만 눈을 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견을 갖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 칼날이 내 편한테도 갈 수 있다. 나하고 가까운 뭐 정치 선후배들한테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애둘러서 얘기를 한 건데요. 아마 그런 자세로 공천 개혁을 한다면 아마 좀 한국당에 대한 새로운 이신을 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내세웠던 게 이제 그 한국형 국민경선제를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서 이게 뭐냐 도대체. 근데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아직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만은 추정하기에 미국식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식 같은 경우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명망가들한테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네, 네. 다선이거나 굉장히 정치적인 자산이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정치 자금을 많이 모으거든요. 경제 쪽에서도. 그래서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자산은 좀 부족하지만은 인재로서 자신들이 주목했던 그런 인재들이 많이 등용될 수 있는 그런 한국형이라는 얘기는 그런 신인들한테 진입장벽을 낮추는 경선제가 아니겠냐고 좀 추정을 해보는 건데요. 예. 아마 그런 두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간다면은 한국당이 좀 추진하는 이런 그 공천 개혁이 상당히 좀 성과를 낼 거라고 보는데 뭐 서로 이제 통합 과정에서 지분 문제가 좀 복잡해서 의도대로 굴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과거도 보면 이제 최신하러 오셨다가 강한 성향의 분이 오셨다가 굉장히 잡음도 많고 충돌도 많고 지분 문제를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아까 대구 경북 얘기도 한지 앵커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잘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요원할까요? 전권을 갖고 공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2016년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요. 당시 현역 33%를 물갈이했습니다. 예. 그때 해당된 사람이 이해찬 지금 당대표가 공천에 탈락했고 본인이 그래서 절대로 전략공천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죠. 24%밖에 현역을 못 갈았어요. 예. 그런데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시 새누리당을 거의 50%에 육박하고 현역을 그랬었죠. 바꿔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한명숙 대표가 28%밖에 현역을 못 잘라냈어요. 근데 결국 보니까 현역을 많이 물갈이한 정당이 승리하더라. 이겼죠. 2012년에 152석으로 이겼고, 그렇죠. 그리고 2016년도에 123석으로 일당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게 공천을 현역을 많이 물갈이하면 혁신을 하는 거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는 충분하다라고 좀 보는데요.
지금 김용호 의장이 얘기하는 한국형 예를 들어 완전 경선제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한 연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네. 할 것 같아요. 일단 공천을 받아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 잘라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명, 세 명을 경선하라고 내려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유럽식과 미국식을 혼합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국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다 받아가지고 중앙당에서 2배수 내지 3배수를 주고 지구당에다 내려보냅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서는 완전 경선을 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역하고 신인하고 아무리 가산점을 준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뭐 그 민주당도 현역에 대해서 조금 프리미엄을 적게 주기 위해서 가산점을 촌인한테 준다고 하지만 이것이 아마 한국형 완전 국민 참여 경선제의 틀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현역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도려내고 그리고 나서 신인들 완전 경선하라. 이 함의는 또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거로는 이게 바로 새 보수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거라고 저는 위해서. 봅니다. 만약에 새 보수당과 통합을 했을 때 결국 공천 문제를 뭐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렇게 낙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새 보수당과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자유한국당에서 공천한 사람들이 경선을 통해서 나가라고 하는 예. 그러면서 현역 프로면은 완전히 제거시키는 이러한 2단계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서 지금 김용호 위원장이 한국형 완전 경선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라는 거를 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내일 귀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협통위도 가동이 됐고 야권에서는 또 통합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안 전 대표의 귀국이 향후 토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중도 보수 진영에는 어쨌든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이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지금까지 걸어온 이제 정치 행보를 비춰볼 때 보수 중도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보수 통합이 최대 지금 관건이거든요. 예. 여기에 어쨌든 안 전 대표의 출연이 일정한 영향을 좀 미칠 건 분명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수 진영에서 안 전 대표를 향해 지금 러브콜을 뭐 각 당이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안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 건지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진영, 즉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의 통합에 참여를 할 거라는 관측이 좀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자신이 만들어 놓고 밖으로 나갔던 그 바른미래당에 복귀를 해서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신장 개입할 거라는 관측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유력한 방안 중에 지금 하나인데 지금 이도저도 아니고 새롭게 당을 꾸려가지고 독자 행보를 좀 걷겠다는 건데요. 이제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제 안 전 대표가 엊그제 뭐 메시지를 측근들을 통해서 내보낸 거 보면은 뭐 마크롱 같은 길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마크롱 대통령이 뭐 한석도 없이 됐듯이 본인도 이제 아마 그런 의지를 좀 갖고 있다는 의사표력인데 안 전 대표 어쨌든 현 중도 진영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그 영향이 이제 미치려면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되느냐면요. 이전처럼 계속 해오던 방식, 거대 양당 사이에서 비판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예. 이제는 정말로 새 정치가 뭔지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가 뭔지를 분명하게 내놨을 때 어느 길을 가든지 영향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그리고 김영준 명예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